정부가 돈을 빌리는 규모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처럼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이번 결정은 단순히 내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 구조 자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차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숫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2026년에 정부가 발행할 국고채 총액은 무려 225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순수하게 새로 찍어내는 금액만 따지면 109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나라가 1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빚을 새로 진다는 얘기죠. 올해 발행 규모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올해는 총 226조 2천억 원을 발행했고 순발행은 112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계획은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에요. 겉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똑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 넘게 국채를 순발행한 건 최근 몇 년 사이에 딱 3번밖에 없었어요. 처음이 2021년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한창 심각했던 시기잖아요. 그땐 120조 6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를 찍었죠. 두 번째가 올해이고 세 번째가 내년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대규모 발행이 2년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지금은 팬데믹도 끝났고 경제도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쓰려는 돈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내년 총 지출 규모가 727조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재정과 기금을 합쳐서 적자가 52조 원이나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차액을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는 뜻이죠. 매년 이렇게 적자를 쌓아가면 결국 나라 전체의 빚더미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재정 확장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027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년 한 해만의 계획이 아니라 중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돈을 쏟아부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이 과연 위험하지 않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 이런 패턴이 고착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정부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내년 4월에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된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게 실현되면 해외 자금이 약 560억 달러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75조 원 규모입니다. 계산해보면 이 해외 자금만으로도 내년 국채 발행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죠.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해법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자금 유입이 있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년 100조 원씩 빚을 늘려가는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커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부담도 덩달아 커지거든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불어나는 셈이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받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부는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결국 경제 전체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글로벌 금리 환경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도 금리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국채 발행까지 대규모로 늘리면 2중 3중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는 3년 만기 상품을 새로 만들고 퇴직연금으로도 장기 국채를 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을 키우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은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 국채가 거래됐는데 개인들까지 끌어들이면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수요층이 다양해지면 그만큼 리스크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죠. 3년물을 신설한다는 건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단기물이나 장기물 위주였는데 중기 상품을 추가해서 선택지를 넓힌다는 취지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으니 좋고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죠. 퇴직연금으로 10년이나 20년 만기 국채를 살 수 있게 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가 기본이잖아요. 그런 자금 성격과 장기 국채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로서는 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고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재정 운용의 철학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케인즈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정통 이론이죠. 문제는 타이밍과 규모입니다. 위기 상황도 아닌데 계속 빚을 늘려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죠. 경제가 멈춰버렸으니까 정부라도 나서서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경제가 정상화됐다면 재정도 정상화되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할 적기라는 주장이죠. 인공지능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중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만 허리 뒤 졸라매고 있다가는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 이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미래 산업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반도체만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은 칩스법으로 수백조 원을 지원하고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재정을 아껴서 빚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그거냐말로 더 큰 재앙이라는 논리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출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727조 원이라는 돈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만약 낭비 요소가 크다면 발행 규모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이나 의료비 같은 복지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 지출도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결국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고, 둘째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며, 셋째는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셋째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세금을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반발이 터져 나올 거고, 미래 투자를 줄이면 성장 동력이 약해지잖아요. 어디를 자를 수 있겠어요. 행정 비용이나 비효율을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성장이 답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면 적자도 줄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건데 바로 그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게 미래 산업 투자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논리가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하고, 투자하려면 돈을 빌려야 하고, 돈을 빌리면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니 또 성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요. 이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시장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죠.
특히 인프라나 기초 연구처럼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는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쌓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의 신용 등급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 등급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물론 당장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경고 신호가 나올 수는 있어요. 등급 경고만 나와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채 금리가 튀고 환율이 출렁이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죠.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 여파는 훨씬 더 클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는 것도 위험합니다.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 경제가 더 침체될 수 있거든요.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중요한 이유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재정 정상화의 적기라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 판단의 문제인 셈이죠.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의 250%를 넘는데도 큰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거든요. 자국 통화로 빚을 지고 있고 국채를 자국민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한국도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화로 발행된 국채를 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들이고 있으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일본처럼 높은 부채 비율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경제 구조나 대외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100조 원을 쓰더라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면 미래 성장으로 돌아오지만 비효율적으로 쓰면 그냥 빚만 남는 거거든요. 투자 효율성이 관건인 셈이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분야는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야니까요. 여기서 뒤처지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전략적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 방식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술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모니터링 체계도 중요합니다. 투자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해요. 중간에 새는 돈은 없는지,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쓴다는데 당장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잘 모르겠거든요. 체감 효과가 떨어지면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지게 되죠. 이번 국고채 발행 계획은 그래서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100조 원이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해야 국민들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 확장 재정을 유지한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정상화 경로로 돌아올 것인지가 관건이죠. 정부의 계획대로 투자 효과가 나타나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합니다. 플랜 B가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정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편하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정답은 없지만 신중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225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쓰여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경제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